밤기록. 오늘도 헐로 되내는 기억들을 모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오실 이 손님은 방송 출연을 수차례 고사하셨어요. 예전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불꽃을 내뿜던 셰프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희 앞에 앉아 계시네요. 강민호 씨, 마음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도 손이 떨리는 일이라서요. 물 한 잔만 먼저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그 진천에 있는 옛 신당으로 들어가게 된 건 순전히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하던 식당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면서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치듯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손에 남은 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낡고 변색된 놋 국자 하나뿐이었죠.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국자를 들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고서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때 심정이 오죽하셨을까 싶네요. 저도 예전에 하던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먼 진천 산속까지 혼자 가신 건가요? 그럼요. 거긴 정말 사람이 갈 곳이 못 됐어요. 입구부터 눅눅하고 비린 흙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한여름인데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우거진 숲 때문에 대낮인데도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앞조차 잘 안 보였거든요. 겨우 도착한 그 신당은 정말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는데 나무 기둥마다 습기를 머금어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랑 오래된 향냄새가 섞여서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게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도망쳐야 했어요. 기다리고 있던 게 사람이었나요? 그게 말이죠. 사람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데 돈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여기에 열흘 동안 머물면서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 대신 제 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친 짓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성공에 눈이 뒤집혀 있었거든요. 양밥인가 하는 그 전설적인 레시피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뒤뜰에 있는 우물은 절대 보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그 지하 방공호처럼 생긴 주방으로 안내했죠. 피로 계약을 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보통은 겁이 나서라도 바로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좀 찝찝했죠. 그런데 주방 구석에 놓인 빨간색 자개 상자를 보는 순간 그런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 상자에서 풍겨져 나오는 묘하게 달큰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그러니까 제 후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 옆에는 가죽으로 장정된 아주 낡은 책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물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홀린 듯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10일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난 다시 예전처럼 위대한 셰프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잠깐만요.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사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얼마 안 되었을 거예요. 밖은 바람 한 점 없는데 어디선가 삭, 사삭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바람 소리가 아니라 손톱으로 마른 나뭇바닥을 긁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였어요. 주방 구석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소름이 돋아서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길래 그냥 쥐가 있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때 세수하려고 떠놓은 대야물에 그게 참 대야물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길고 빨간 머리카락 한 올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깨끗한 물을 담아왔는데 말이죠. 그게 꼭 살아있는 지렁이처럼 물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순간적으로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이, 산속이라 어디서 묻어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머리카락을 그냥 손으로 휙 건져내서 버렸어요. 성공에 미쳤던 거죠. 그 머리카락이 제 옷소매를 타고 소름 끼치게 감겨오는 느낌조차 무시하고 말이에요. 다시 국자를 들고 솥앞에 섰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시작이었는지를. 잠깐만요. 민호 씨. 그러니까 그 물에서 건져낸 빨간 머리카락을 그냥 버리고 가셨다는 말씀인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벌써 뒤를 돌아봤을 텐데 정말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게 뭐라고 해야 하지? 그때는 그냥 제 머릿속에 그 전설적인 레시피밖에 없었거든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귀신이라도 잡아먹겠다는 심정이었으니까요. 주방 방공호 안으로 들어서는데 공기가 갑자기 끈적하게 변해서 제 온몸을 옥죄는 기분이었어요.
사방은 칠흑처럼 어두운데 제가 들고 있는 놋 국자에서 흘러나오는 그 희미한 금속 광택만이 유일한 이정표였죠.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차가운 습기가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게 만들었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쾌쾌한 쇠냄새가 꼭 피냄새 같아서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어요. 겨우 아구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성냥을 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따뜻한 주황색 불꽃이 아니라 시퍼렇다 못해 시릴 정도로 창백한 초록색 불길이 아궁이 안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 불길이 일렁일 때마다 주방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죠. 초록색 불꽃이라니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네요. 혹시 그 오래된 신당에 남겨진 어떤 화학물질이나 습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건 아닐까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싶었죠. 환상일 거라고,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불을 지피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제 발목 아래가 너무 시린 거예요. 아궁이에서는 초록색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데 제 복사뼈 부분은 누군가 얼음장 같은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처럼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소름이 돋아서 밑을 내려다봤지만 제 발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죠. 이상해서 고개를 들어 벽을 봤는데, 그게 참, 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머리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제 몸은 분명히 거기 있고 팔에는 국자를 들고 있는데 벽 위의 그림자는 목 위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잘려나간 기둥처럼 초록색 불빛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제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는데 머리카락은 분명히 잡혔지만 벽에선 여전히 머리 없는 그림자만이 저를 비웃듯. 밤기록, 오늘도 홀로 드내는 기억들을 모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오실 이 손님은 방송 출연을 수차례 고사하셨어요. 예전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불꽃을 내뿜던 셰프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희 앞에 앉아 계시네요. 강민호 씨, 마음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도 손이 떨리는 일이라서요. 물 한 잔만 먼저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진천에 있는 옛 신당으로 들어가게 된 건 순전히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하던 식당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면서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치듯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손에 남은 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낡고 변색된 놋국자 하나뿐이었죠.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국자를 들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고서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때 심정이 오죽하셨을까 싶네요. 저도 예전에 하던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먼 진천 산속까지 혼자 가신 건가요? 그럼요. 거긴 정말 사람이 갈 곳이 못 됐어요. 입구부터 눅눅하고 비린 흙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한여름인데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우거진 숲 때문에 대낮인데도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앞조차 잘 안 보였거든요. 겨우 도착한 그 신당은 정말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는데 나무 기둥마다 습기를 머금어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랑 오래된 향 냄새가 섞여서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게,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도망쳐야 했어요. 기다리고 있던 게 사람이었나요? 그게 말이죠. 사람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데 돈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여기에 열흘 동안 머물면서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 대신 제 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친 짓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성공의 눈이 뒤집혀 있었거든요. 양밥인가 하는 그 전설적인 레시피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뒤뜰에 있는 오물은 절대 보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그 지하 방공호처럼 생긴 주방으로 안내했죠. 피로 계약을 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보통은 겁이 나서라도 바로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좀 찝찝했죠. 그런데 주방 구석에 놓인 빨간색 자개 상자를 보는 순간 그런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 상자에서 풍겨져 나오는 묘하게 달큰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그러니까 제 후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 옆에는 가죽으로 장정된 아주 낡은 책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꼬물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홀린 듯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10일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난 다시 예전처럼 위대한 셰프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잠깐만요.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사실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밖은 바람 한 점 없는데 어디선가 삭, 사삭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바람 소리가 아니라 손톱으로 마른 나뭇바닥을 긁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였어요. 주방 구석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소름이 돋아서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길래 그냥 쥐가 있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때 세수하려고 떠놓은 대야물에 그게 참 대야물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길고 빨간 머리카락 한 올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깨끗한 물을 담아왔는데 말이죠. 그게 꼭 살아있는 지렁이처럼 물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순간적으로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이, 산속이라 어디서 묻어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머리카락을 그냥 손으로 휙 건져내서 버렸어요. 성공에 미쳤던 거죠. 그 머리카락이 제 옷 소매를 타고 소름 끼치게 감겨오는 느낌조차 무시하고 세상에, 가만히 있는 책 위로 글씨가 스스로 써졌단 말씀인가요? 그것도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생생하게요?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았지만 제 손가락 끝에 닿은 그 종이의 질감은 분명히 사람의 피부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구석에 놓인 빨간 상자로 향했죠. 할아버지가 절대 함부로 열지 말라고 하셨던 그 칠보 상자였는데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달콤하면서도 구역질 나는 아주 묘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데 저는 저항할 수 없는 이질적인 갈망에 사로잡혀 결국 그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고기 덩어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살아 있었어요. 사방이 정지된 듯한 고요 속에서 그 고기 덩어리 혼자서 두근두근하고 일정하게 뛰고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의 몸에서 방금 떼어낸 심장처럼 말이에요. 그 선홍빛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제 손바닥 안에서 맥동을 전하는데 제 이성은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제 손은 이미 그 고기를 가마솥 안으로 던져놓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라니. 민호 씨, 그때 그 행동을 멈췄어야 했어요.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건지도 몰라요. 그 고기를 솥에 넣고 나서 그 후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고기가 솥바닥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와 함께 온 주방에 자욱한 연기가 퍼졌어요.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갑자기 제 등 뒤로 형용할 수 없는 한기가 들이닥쳤어요. 방공호 안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마치 얼음 송곳으로 제 척추 하나하나를 꿰뚫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죠. 누군가 아주 가늘고 긴 손가락을 가진 누군가가 제 목덜미에서부터 허리까지 척추뼈 마디마디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어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실크 옷자락이 스치듯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차가운 손가락 끝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죠.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목 근육이 돌처럼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 귓가에서 누군가 아주 작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시작이구나 라는 환청 같은 속삭이며 사랑이구나. 이제야 시작이구나. 말도 안 돼요. 제 귓가에서 누군가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은 얼어붙었지만 심장만은 터질 것처럼 요동쳤죠.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넷째 날 밤이 되었을 때도 빗소리에 섞여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진천 산속은 비가 오면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캄캄해지거든요. 습기가 방공호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공기 흐름이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비 냄새와는 전혀 다른, 뭐랄까, 아주 오래된 장례식장에서나 날 법한 그런 퀴퀴하고 진한 향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그냥 향이 아니라 눅눅하게 썩어가던 듯한 악취가 섞인 향 말이에요. 코를 찔러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는데 희한하게도 제 손은 이미 칼을 잡고 있었어요. 제 몸이 위험을 감지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던 거예요. 향 냄새요? 저도 어릴 때 시골 옛집에서 묘하게 불길한 기운이 돌 때 비슷한 냄새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건 평범한 냄새가 아니었을 텐데요. 민호 씨, 그때 본능적으로라도 도망치셨어야죠. 그랬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필사본에 넷째 날 밤 빗소리에 맞춰 고기를 아주 미세하게 다져야 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돌도마 위에 어제 봤던 그 맥동하는 고기 덩어리를 올렸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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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돌도마에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축축한 방공호 안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칼질을 하면 할수록 현 냄새가 더 지독해지면서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라고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한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손등 위로 자기 손을 겹쳐 올리고 억지로 칼질을 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칼끝에서 전해지는 그 둔탁한 진동이 제 어깨까지 전달되는데 그게 꼭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이 울리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제 손 위에 다른 손이 겹쳐진 기분이란요? 그럼 민호 씨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끌려 칼질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손끝이 저릿하네요. 네, 분명 그랬어요. 저는 아주 작게 다지려고만 했는데 칼은 이미 돌도마가 깨질 정도로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방공호 벽 위쪽에 나 있는 그 작은 환기창 틈으로 뭔가를 봤어요. 장대비가 몰아치는 그 깜깜한 밖에서 하얀 한복 소매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형체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비현실적으로 하얗고 긴 소매만 바람에 펄럭이며 찬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저도 모르게 칼을 쥐었던 손을 멈췄어요. 그런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칼을 멈추고 숨을 죽였는데도 제 발밑에 있는 그 돌도마 위에선 여전히 칼질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이건 민호 씨가 낸 소리가 아니라 어렴풋한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누군가가 대신 칼질을 하고 있었다는, 분명히 제가 멈췄는데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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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주 빠르고 고르게 제가 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금소검이 제 지근거리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정지된 칼만 들려 있었는데 말이에요. 분명 제 앞엔 아무도 없는데 돌도마 위에서 고기 덩어리가 스스로 잘게 부서지며 사방으로 튀어 올라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칼날이 허공에서 허옇게 번뜩이는 것 같았고 도마 주위로는 검붉은 액체가 마치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죠. 그 미친 듯한 칼질 소리가 방공호 벽을 타고 공명하면서 제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마가 부서질 듯한 그 타격음 속에서 비에 젖은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스르륵 소리가 제 등 뒤에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박동이랑 똑같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을 땐 이미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닥에 묻은 빗물 위로 기다란 자국이 남은 걸 보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죠. 그리고 다섯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제 몰골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눈 주변이 거뭇티티하게 죽어있고 피부는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낙엽처럼 퍼석거렸죠. 하지만 그놈의 필사본, 그 막놈의 레시피가 절 계속 몰아세웠어요.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는 조건 때문에 저는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에서 다시 땔감을 가지러 방공호 안쪽 깊숙한 창고로 내려갔죠. 계단 한 칸씩 디딜 때마다 차가운 한기가 발목을 감싸는데 그게 꼭 물귀신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끈적하고 기분 나쁜 감각이었어요. 공기도 어찌나 희박한지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콕콕 찔리는 것처럼 아파오더라고요. 마치 곰팡이 핀 손뭉치를 폐 속에 억지로 밀어넣는 그런 느낌이었죠. 잠깐만요, 미러 씨. 그런 몸 상태로 그 어둡고 습한 방공호 창고에 혼자 내려가신 거예요? 땔감이 아무리 중요해도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때는 위험하다는 감각 자체가 마비되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황금빛 육수와 다시 찾을 명성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장작 하나를 안고 창고를 벗어나려는 찰나에 뒤에서 쾅황 하고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바람에 닫힌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주 거센 힘으로 문을 내리치는 진동이 제 발바닥까지 전달됐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용접이라도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순간 창고 안에 모든 불빛이 꺼진 것처럼 칠흑한 어둠이 덮쳐왔죠. 손끝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저 멀리서 아주 느리고 서글픈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허, 넘차, 어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네, 그건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낼 때 부르는 만가였어요. 방공호 사방의 차가운 시멘트 벽면에서 그 곡소리가 공명하는데 제 뇌를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폐쇄된 공간에서 장례식 노래가 울려 퍼지다니 듣기만 해도 심장이 조여드네요. 민호 씨, 그때 그 안에는 정말 혼자 계셨던 거 맞죠? 저도 배발 혼자이길 바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는데
낡은 마룻바닥 틈새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환삭을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그건 눈이었어요. 핏발이 서서 시뻘겋게 타오르는 두 개의 구멍이 바닥 밑에서 절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인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리와 굶주림으로 가득 찬 눈이었죠. 제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하는데 갑자기 제 어깨 위에 말도 안 되는 무게감이 내려앉았어요. 마치 커다란 바위덩어리나 젖은 가마니 5, 6개를 한꺼번에 올려놓은 것처럼 제 몸이 사정없이 바닥으로 짓눌리기 시작했어요. 양쪽 어깨를 날카로운 얼음덩어리가 파고드는 것 같고 뒤통수 근처에서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짐승도 아니고 아주 원한이 깊은 사람의 그 씩씩거리는 숨소리 말이에요. 어깨 위에 누가 올라타기라도 한 건 말씀인가요? 저런 정신을 잃으신 사이에 누군가 민호 씨를 옮겨놓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 건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6째 날 아침이었어요. 제 몰골은 이미 괴물에 가까웠죠. 거울 볼 엄두도 못 냈지만 제 손등에 돋아난 검은 반점들이 이미 사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타는 듯한 갈증이었어요. 뱃속에 뜨거운 쇳물을 부어넣은 것처럼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그 향긋하고 소름 끼치는 육수 냄새가 저를 우물가로 유인하더라고요. 보지 말라고 했던 그 뒷마당의 우물 말이에요. 제 발이 제 의지를 배신하고 축축한 뒷마당으로 걸어갔어요. 우물가에 서자마자 발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서늘한 기온이 제 발목을 뱀처럼 감싸 쥐는 느낌이었죠. 공기는 또 어찌나 무거운지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허리가 저절로 굽어지더라고요. 결국 금기를 깨셨군요. 그 우물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나요? 저도 예전에 시골 외갓집 우물을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네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추지 못하게 누군가 제 뒤통수를 꾹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걸 제 손으로 틀어막아야 했어요. 고여있는 검은 물 위로 제 얼굴이 비치는데 그건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 코, 입이 뒤섞여 뭉개진 마치 누군가 찰흙을 마구 주물러 놓은 것 같은 여자의 얼굴이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괴상하게 일그러진 입술이 달싹거리는데 그 안에서 수십 개의 하얀 뼈마디가 꼼지락거리며 솟아올라오더니 우물 벽을 타고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뼈가 시멘트 벽면에 긁히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죠. 뼈가 벽을 타고 올라오다니요? 민호 씨, 그때 바로 도망치셨어야죠. 정신없이 부엌으로 도망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였어요. 제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팍 아래가 미친 듯이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었어요.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피부 밑에서 혈관을 타고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 질척하고 꿈틀거리는 감각 때문에 제 살점을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긁어댔죠. 그런데 그 순간 부엌 벽면을 보고 저는 넋을 잃어버릴 만했어요. 분명히 깨끗했던 흰 벽면에 시커먼 습기가 배어나오더니 그게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춰가고 있었거든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이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고 있는 그 형체들이 벽에서 금방이라도 툭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벽에 새겨진 그 형상들이 움직이기도 했나요? 네, 제 눈을 의심했지만 확실했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면 그 형체들도 일제히 고개를 꺾으며 저를 응시했죠. 게다가 아궁이 깊은 구덩이 안쪽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히뜩 히뜩거리는 그 가느다란 숨소리가 마치 제 귓전에서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배고파. 아저씨, 나 배고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벽면에 맺힌 인형의 자국들에서 붉은 피가 눈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비린내와 아이의 웅얼거림, 그리고 제 살을 파먹는 듯한 그 가려움 때문에 제 정신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 어떤 광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라면 당장 그 집을 뛰쳐나가 산 아래로 굴러서라도 도망쳤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제 코끝을 찌른 건 그 무엇보다 잔인할 만큼 완벽한 요리의 향기였거든요. 부엌 벽면에선 피가 눈물처럼 흐르고 아궁이에서는 아이의 흐느낌이 들리는데 제 손은 홀린 듯이 부엌 솥뚜껑으로 향했어요. 그게 뭐라고 해야 하지? 마치 1000년 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원초적인 갈증이었어요. 솥뚜껑을 열자마자 뜨거운 증기가 제 얼굴을 덮쳤는데 그건 단순히 김이 아니라 아주 찐득하고 무거운 사람의 고름처럼 달라붙는 그런 감각이었죠. 그런데 그 증기 속에서 솥 안의 내용물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질척하게 엉겨붙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안 좋네요. 그 비릿한 피냄새에서 식욕을 느끼셨다니 이미 민호 씨의 감각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기괴하게도 그 순간 제 입안에 산 침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그런데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처음에는 손 밑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솥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국자로 솥 안에 휘저으렸는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고기 덩어리들이 서로를 찾아가듯 기어다니며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부러진 뼈를 강제로 이어붙이는 것처럼 우두둑거리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부엌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에 든 놋 국자로 그 진동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제 팔꿈치와 어깨뼈까지 같이 뒤틀리는 것 같은 환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솥 한가운데서 고기들이 뭉쳐지며 사람의 손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돋아난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그 손이 펄펄 끓는 육수 위로 쑥 솟아올라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정말 사람의 손이었나요? 아니면 고기 덩어리들이 그렇게 보인 걸까요? 저라면 그 국자를 던져버리고 바로 기절했을 것 같아요. 던지고 싶었죠. 하지만 제 손가락이 국자 자루에 눌어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제 등 뒤에 놓아두었던 그 빨간 상자. 그동안 조용하던 그 상자가 미친 듯이 덜컹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자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새어나오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원재료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비명이 아니라 웅얼거림이었죠. 더 넣어. 그 환청과 함께 제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겁고 비릿한 액체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꿀꺽하고 삼켰는데 그건 침이 아니라 순도 높은 피의 멀시였어요. 혀 점체가 마비될 것 같은 그 쇠 냄새 섞인 비린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그게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몸속의 피가 솥 안의 육수와 공명이라도 하듯 요동치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의 감각이 일그러졌어요. 제 피부색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손톱 밑에선 검은 진물이 배어나왔죠. 그런데 그 솥 안의 손이 제 녹국자를 꽉 움켜쥐는 거예요. 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제 발은 이미 부엌의 축축한 흙바닥 속으로 깊게 빠져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팔이 솥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솥 안에 그 손이 제 국자를 당기며 저를 조롱하듯 손가락을 까딱거리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요리가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재료가 무엇인지, 제 혈관을 흐르는 이 비릿한 액체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걸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 이성은 한 줌의 재처럼 흩어지고 오직 그 요리를 완성해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솥 안에서 솟아나곤 그 창백한 손이 제 녹국자를 움켜잡았을 때 제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부엌 전체의 공기가 소용돌이치듯 휘감기더니 공간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벽면의 벽지들이 나비 날개처럼 파르르 떨리며 벗겨지고 천장은 낮아졌다 높아지기를 반복하며 저를 압박해왔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식도 안으로 삼켜져 내려가는 것 같은 끔찍한 현기증이 전신을 덮쳤죠. 그 휘청거리는 감각 속에서 겨우 몸을 가누며 손을 짚었는데 그곳엔 차갑고 매끄러운 낡은 경대가 놓여 있었어요. 정신없이 세수를 하려고 대야에 물을 손으로 펐는데 제 손끝에 닿는 건 물이 아니라 끈적이고 미지근한 고름 같은 액체였어요. 공포에 질려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삼에 그 일그러져는 공간 속에서 거울을 보신 거군요. 그 순간 거울 속에는 민호 씨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건가요? 네, 거울 속에 저는 이미 제가 아니었어요. 제 짧았던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있는 붉은 뱀 수천 마리가 엉겨있듯 늘어져 발목까지 닿아 있었고 피부는 오래된 고서의 종이처럼 누렇게 떠서 갈라지고 있었죠. 그 갈라진 피부 틈새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제 눈동자는 이미 흰자위만 남아있채 뒤집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거울 속의 그 형체가 저를 비웃듯 서서히 제 얼굴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형체의 모습으로 강제로 빚어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제 뼈마지가 우드득거리며 재조립되는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죠. 그러더니 귓가에, 아니 제 뇌 속을 직접 긁는 것 같은 아주 기괴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라, 오래도 기다렸노라. 니놈의 조상이 지은 그 피의 빚을 이제야 니놈의 살점과 목숨으로 받는구나. 아주 느릿하고 투박한 지금은 사라진 고대 한국어의 억양이었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조상의 빚이라요. 민호 씨가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그 업보의 종착지가 되어버린 거군요. 맞아요.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기도를 꽉 움켜쥐고 비트는 것 같았죠. 컥컥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긁었지만 제 손톱 밑에선 이미 검은 진물이 터져나와 경대의 나무바닥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거울 속의 무당은 제 고통을 즐기듯 입을 찢어지게 벌리며 웃고 있었는데 그 입동굴 안에서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나오는 환각까지 보였죠. 살려줘, 잘못했어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제 입에선 오직 기괴한 무속 주문 같은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제 의지는 이미 박살났고 육체는 그 여자의 아바타가 된 것처럼 제멋대로 춤을 추듯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 압도적인 한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온몸의 장기를 하나하나 다 으깨버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풍이 밀려왔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 무당이 민호 씨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한 건가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버티신 거죠? 버틴 게 아니에요. 당한 거죠. 그 여자의 손이 거울 표면을 뚫고 쑥 솟아오르더니 제 목을 직접 움켜쥐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감각이 피부에 닿자마자 제 시야는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네 놈의 조상이 나를 갈기갈기 찢었으니 이제는 네 놈을 찢어 발기리라. 그 서슬퍼른 저주가 머릿속을 난도질하는데 제 폐는 이미 공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거울 속에서 저를 보고 비릿하게 웃고 제 목을 부러뜨리려 힘을 주는 제 얼굴이었어요. 아니, 제 탈을 쓴 그 악귀였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찰나에도 그 고대 한국어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영혼까지 갉아먹으려는 듯이요. 그렇게 저는 제 목이 꺾이는 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어둡고 축축한 지옥 한복판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몸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제 등 밑으로 전해지는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건 분명히 제가 평소 원재료를 다질 때 쓰던 그 거대한 돌도마였거든요. 비릿한 피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눈을 간신히 치켜 떠보니까 세상에, 천장부터 벽면, 바닥 할 것 없이 사방천지가 새까만 부적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그냥 종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마리의 검은 나방이 벽에 딱딱 붙어서 날개를 파르르 떨고 있는 것 같은 기괴한 광경이었죠. 그 기분 나쁜 침묵 속에서 찍찍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금속과 금속이 서로의 살점을 깎아내며 맞물리는 그 소름 끼치는 마찰은 말이에요. 소름 돋는 냉기가 제 발목에서부터 온몸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조여왔어요. 설마 수천 장의 검은 부적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요? 게다가 그 쇠긁는 소리라니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 때마다 뇌가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부엌 구석에서 제가 쓰던 그 놋국자가 스스로 움직여 솥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칼을 갈고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죠. 부적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제 숨소리에 맞춰 부풀어 올랐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방 안의 산소를 야금야금 잡아먹는 것 같았어요. 가슴 위에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어리를 올려놓은 듯한 압박감에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 제 고개가 천천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엔 피로 얼룩진 가죽 양피지, 그 전설의 레시피가 펼쳐져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붉게 타오르며 형체를 드러내더군요. 진정한 맛은 그릇의 주인의 피에서 비롯된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제 마비되어 본 팔이 경련을 일으키며 옆에 놓인 식칼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제 뇌는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칼자루를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었죠. 칼날이 제 팔뚝 위에 올려졌을 때의 그 섬뜩한 금속성이 피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졌어요. 시각은 이미 공포로 마비되어 모든 게 흐릿한데 칼날이 살점을 파고드는 그 서늘한 감촉과 뒤이어 터져나오는 뜨거운 열기만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장을 때리는데 제 입에선 고통의 비명 대신 그저 놋국자가 솥을 긁어대는 소리에 맞춘 기괴한 콧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팔에서 흘러나오는 진득하고 검은 핏줄기가 도마를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끓어오르는 양밥솥 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 아, 제 목소리는 이미 제가 알고 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솥안의 국물이 제 피를 머금고 황금빛으로 변하며 소름 끼치는 향기를 내뿜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아름답고도 추악한 광경에 홀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 어떡해. 그 광기 어린 현장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겠네요. 솥안에서 제 피가 국물과 섞여 소용돌이 치는데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비쳤다 사라졌어요. 그들은 모두 욕망의 눈이 멀어 이 숲속 신당을 찾았던 제 조상들과 이름 없는 요리사들이었죠. 그들의 비명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어지럽히는데 제 몸에 피가 빠져나갈수록 머릿속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맑아지더군요. 이제 됐어. 조금만 더. 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제 팔뚝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솥안의 양밥은 마치 심장처럼 고동치며 펄떡했어요. 부엌을 가득 메운 검은 부적들이 일제히 거칠게 펄럭이며 찬바람을 일으켰고 공포는 이미 경외심으로 변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내라는 듯 칼날이 제 뼈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그저 그 빛비선 일 속에 몸을 맡긴 채 제 생명이 솥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을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칼의 그 서늘한 감촉이 뼈마디마디를 훑어지 나갈 때마다 저는 제가 인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재료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열흘째 되는 날의 새벽이었습니다. 신당 안은 그토록 소란스럽던 나방의 날갯짓 소리도 쇠를 긁어대던 그 소름 끼치는 마찰 소리도 없이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 같은 침묵이었죠. 솥안의 양밥은 이제 더 이상 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엔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고 그래서 더 추악한 황금빛 액체가 가득 담겨 있었죠. 제 팔의 상처는 이미 검게 말라붙었고 몸 안의 모든 피와 생기가 그 솥안으로 빨려 들어간 듯 제 팔다리는 마치 수백 년 된 고목처럼 가늘고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천장과 벽을 빼곡히 메웠던 수만 장의 검은 부적들이 일제히 타지도 않고 제가 되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제가 흩날리는 사이로 빨간 한복을 입은 그 여자가 그 무당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쥐고 있던 놋국자를 소리 없이 넘겨받아 솥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제 생전 처음 보는 서늘하고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으니 가서 네 몫을 챙기거라. 이 침묵이 오히려 비명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결국 그 무당이 처음부터 원했던 건 민호 씨가 완성한 그 황금빛 결과물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그 산속 신당을 빠져나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산 아래 병원에서 발견되었을 때 의사들은 제 몸 상태를 보고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의 수치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이후로 제 영혼의 절반은 영원히 그 축축한 방공호 주방에 남겨졌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깊은 밤이 되면 제 등 뒤에서 누군가 놋국자로 솥 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면 가끔 제 눈동자 너머로 그 빨간 상자 속에 갇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제 자신의 그림자가 보여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천의 그 숲속에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신당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요. 파산 위기에 몰린 어느 젊은 요리사가 그곳으로 향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 없었죠. 그 남자의 눈에서 예전에 저와 너무나도 닮은 그 탐욕스러운 안광을 보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평생 국국물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그 황금빛 액체가 제 몸의 일부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그 비극은 결국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도는군요. 민호 씨가 잃어버린 그 영혼의 조각들은 아마도 지금쯤 그 새로운 요리사의 칼끝에서 또 다른 레시피로 기록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이라 부르는 그 본능이 때로는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함정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탐욕이 끓어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주방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괴한 맛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밤기록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등 뒤를 조심하세요.